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유럽의 한 나라가 무기 계약을 맺자마자 현금 30%를 먼저 보냈습니다. 미국에도 하지 않았고 독일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그 돈이 향한 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절차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이 들어오자 바로 만들었고 만들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말이 아니라 현금으로 답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유럽 국가들은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중부 유럽에서 군사 산업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브뤼셀의 한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방산 계약과 무기 이전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건의 계약서를 검토했고 수십 개 국가의 협상 테이블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신중한지를 말이죠.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구매할 때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었어요. 특히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 나라였으니까요. 폴란드 국민들은 밤마다 뉴스를 보며 전쟁이 자국으로 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폴란드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요. 보유하고 있던 PT-91 전차 수백 대를 넘겨줬습니다. T-72 전차도 보냈죠. 유럽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헬멧만 보냈고 프랑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자국 군대의 전차 절반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어요. 그 결과 폴란드군의 전차 전력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군 수뇌부는 패닉 상태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 목표로 폴란드를 노릴 수도 있는데 정작 폴란드는 전차가 없었으니까요. 긴급히 그것도 아주 빠르게 메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선택이 제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베를린까지 차로 5시간이면 갑니다. 프랑스와도 가깝고 미국과는 7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죠. 당연히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문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익숙하니까요. 부품도 구하기 쉽고 정비 인력도 이미 훈련돼 있고 폴란드군은 이미 레오파르트 1을 운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제 에이브람스도 선택지였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이미 에이브람스 250대를 주문한 상태였어요. 추가 주문도 가능했죠. 실제로 폴란드 군부 내에서는 독일제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장성들은 회의 때마다 레오파르트를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국방장관 부아슈차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죠. 2022년 7월 폴란드 국방부는 전격적으로 한국과 포괄적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 방산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같은 해 8월에는 더 구체적인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124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계약이었죠. 독일 업체들은 분노했습니다. 프랑스 군수업체들은 항해 서한을 보냈어요. 미국 국방부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계 전체가 술렁였어요. 왜 한국이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전차가 레오파르트보다 나으냐? 에이브람스보다 강하냐? 기술력이 검증됐냐? 납기를 지킬 수 있냐? 애프터 서비스는 가능하냐? 의심의 눈초리들이었죠.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좋은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았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 몇몇 나라에 수출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력 전차는 다릅니다. 전차는 육군의 심장이에요.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런 전차를 한국에서 사온다. 유럽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 미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다. 상상도 못했죠. 저는 이 계약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무기 대금을 천천히 내는 나라입니다. 이건 유럽 방산계에서는 상식이에요. 돈으로 협상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2010년 미국제 F-16 전투기를 구매할 때도 선수금은 전체의 10%였습니다. 나머지는 인도 단계마다 나눠서 지불했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2015년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추가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금 5%, 생산 시작 시 10%, 첫 인도 시 15%,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쪼개서 냈습니다. 독일 업체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폴란드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의 문제예요. 만약 납기가 지연되면 어떡하죠? 만약 성능이 계약서와 다르면요? 만약 생산 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대금을 잘게 쪼개서 분할 지급합니다.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한국과의 계약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제 책상 위로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 계약 총액 30억 달러 중 약 30%인 9억 달러를 선지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본 협정 완료로부터 불과 4개월 만이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9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2천억 원. 그것도 4개월 만에. 통상적으로는 선수금을 약 10% 내외로 최초 계약 완료 후 1년 정도 지난 뒤에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었어요. 제 동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폴란드가 미쳤나? 한국을 그렇게 믿는 거야? 혹시 뒤에 정치적 거래가 있는 건 아니야?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생산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말이 됐습니다. 이번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국책개발은행 BGK가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르 폴란드,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약 65억 달러, 한화 약 9조 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9조 원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 예산 상당 부분을 한국 전차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과 보험 지원이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폴란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달러와 유로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금융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선수금 약 21억 달러, 한화 약 3조 원을 수령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올해 1월까지 수출금융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폴란드가 예정을 앞당겨 조기 지급한 겁니다. 이건 전체 계약 규모 8조 9,814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다시 30%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폴란드가 두 번째로도 30%를 선지급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미리 보냈을까요?
이건 신뢰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선 확신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2차 계약 관련해 외국 분석가에게 공개된 자리였죠. 공장 정문을 지나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K2 전차들이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줄지어 늘어선 전차들. 용접 불꽃이 튀고 거대한 포탑이 크레인에 실려 이동하고 궤도가 장착되는 모습. 1차 계약분 180대는 이미 2025년 하반기에 모두 인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차 계약이 공식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선발주를 통해 생산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거예요. 현대로템은 2차 이행 계약 관련 1차와 동일한 GF 게필러형 전차는 이미 생산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계약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이미 만들고 계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이 성사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죠. 유럽은 어떤가요? 새 계약이 들어오면 먼저 라인을 재편성합니다. 기존 생산을 멈추고 설비를 바꾸고 인력을 재배치하죠. 그 과정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독일은 보통 1년 반이 걸려요. 프랑스는 2년도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2차 주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생산 준비를 끝낸 겁니다. 한국군 납품과 병행하면서 폴란드분을 동시에 만드는 거예요.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간 100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 주문이 들어와도 라인을 멈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량만 늘리면 됩니다. 3교대로 돌리면 연간 150대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유럽이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를 넘기고 있을 때 한국은 공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이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조립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이제부터 만들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만들고 있다였죠. 그 속도 차이가 전차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신뢰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3조 원의 선수금이 됐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77대의 K2 전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 K2GF 한국 표준형 116대는 국내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며 K2PL 폴란드형 61대는 폴란드 현지 PGG 사나 부마르라뱅디 공장 등에서 조립과 생산이 이뤄집니다. K2PL 초도 물량 3대는 국내에서 먼저 생산해 현지 양산을 위한 기술 이전과 품질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선수금은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바르샤바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비공식 미팅이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는 신호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금액을 미리 보내셨습니까?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스크요? 한국과 거래하는 게 리스크라고요? 아닙니다. 한국과 거래하지 않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국에서 전차를 만들고 자국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자국 힘으로 유지 보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기술 이전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기술 이전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독일은 레오파르트의 핵심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엔진 기술? 안 됩니다. 복합 장갑 기술? 절대 안 됩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꿈도 꾸지 마세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르클레르 전차의 기술을 프랑스 밖으로 내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은 더 심합니다. 에이브람스의 복합 장갑 기술은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동맹국에게도 안 줍니다. 영국에게도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안 줬어요. 그런데 한국은 조건부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이 보유하되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하고 일부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2025년 하반기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 사나부마르와 밴디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첫 번째 K2PL 전차는 2029년 폴란드에서 조립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이 폴란드 땅에서 전차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윈윈이었어요. 한국은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폴란드는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2022년 9월 7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2에서 현대로템과 PGG는 더 놀라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내에 K2 흑표 1000대 및 장갑 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 시설 구축과 차세대 전투 차량의 공동 개발을 위한 제휴 협정이었죠. K2PL 전차 1000대를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정비하기 위한 생산 시설을 짓는다는 겁니다. 향후 현대 로템에서 개발할 K3 전차, 폴란드형 K808 장갑 차량, 지상 무인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동 협력까지 포함됐습니다. 1000대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고객으로만 봤습니다. 물건을 사가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같이 성장할 동료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신뢰의 표시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의 기본은 통제와 제한입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20년을 일했으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기술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곧 경쟁력이거든요. 기술을 주는 순간 경쟁자가 생깁니다. 독일의 MTU 엔진, 프랑스의 넥스터 포탑, 영국의 초반 복합 장갑. 이런 건 절대 외부로 나가지 않아요. 라이선스 생산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심지어 나토 동맹국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터키가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라이선스 생산하려 했을 때 독일 정부는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스페인이 프랑스 전차 기술을 요청했을 때도 프랑스는 차갑게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유럽 방산의 철칙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조건부 이전이라는 새로운 모델을요. 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핵심 기술은 한국이 보유합니다.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건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죠. 하지만 차체 조립, 포탑 장착, 일부 전자장비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폴란드가 단순히 사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루마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까지 모두 같은 모델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의 고객이 한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독일 방산업체 CEO는 제게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장을 망치고 있어. 기술을 그렇게 쉽게 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70년 동안 고객을 무시한 대가입니다. 그 순간부터 폴란드는 사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2일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폴란드에서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현대로템이 협상을 마무리한 겁니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차 계약 물량이 K2 전차 180대로 약 65억 달러, 한화 8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한국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글리비체에서 열린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한 자리였습니다.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어요. 양국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때 이미 유럽의 규칙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납기였습니다. 1차 계약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약속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8월 계약 체결 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80대를 인도하기로 돼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정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방산 계약에서 납기를 지키는 건 기적이거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늦어집니다. 2년 늦는 것도 흔하죠. 독일은 납기 지연으로 악명 높아요. 레오파르트 전차 계약은 항상 1년 이상 밀립니다. 심하면 2년도 밀려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3년씩 밀린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F-35 전투기 납기를 여러 번 연기했어요. 5년 넘게 밀린 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내심 각오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도 결국 못 지킬 거라고요. 1년쯤 늦어질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2023년 중반 첫 번째 K2 전차 배치가 폴란드 브라니에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에는 12대가 인도됐고 일부는 예정보다 오히려 빨랐어요. 2024년에는 더 많은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1차 계약 180대 전량 인도가 완료됐습니다. 단 한 대도 빠짐없이 약속된 날짜보다 빠르게 말이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인수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도 왔어요. 언론도 대거 몰려왔죠. 그 자리에서 장관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유럽 군사 커뮤니티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다는 겁니다. 180대를 제때 납품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조기 납품, 정확한 납기는 그 어떤 광고, 그 어떤 설명보다 강력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거니까요. 그때부터 유럽 군사 포럼과 SNS에서는 이런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면 한국으로 가라. 독일은 품질은 좋지만 너무 느리다. 기다리다 전쟁 나겠다. 프랑스는 비싸고 까다롭다. 계약 조건이 너무 복잡해. 미국은 절차가 복잡하다. 승인받는 데만 1년 걸린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다. 약속을 지킨다. 그 평가가 유럽 방산계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저도 제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속도와 신뢰를 무기로 시장 전체를 재편하고 있다. 70년 동안 유지되던 유럽 방산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고객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올해 31대의 K2 전차가 인도될 예정이고 2027년까지 2차 계약 물량 전체 인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을 다른 나라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저는 2025년 여름 루마니아 국방부 차관과 부쿠레슈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폴란드 사례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부럽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계약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가 너무 신중해요. 한국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고 계속 묻더군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차 계약 180대를 제때 납품했고 2차 계약도 이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3조 원의 선수금을 받았는데도 폴란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후 루마니아도 한국제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는 이미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죠.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모두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5년 12월 9일에는 남미 페루도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 직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페루는 현대로템과 배타적 권리 조항까지 포함시켰어요. 앞으로 페루 육군이 전차나 장갑차 등 지상 무기를 도입할 때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에 대한 조달 독점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생산되는 K2 흑표의 총 수량은 폴란드 1차분 180대, 2차분 117대, 페루 1차 직도입분 54대에 한국군 1차부터 3차 양산분 260대를 합쳐 611대가 됐습니다. K1A1 양산 484대를 훌쩍 넘은 숫자예요. 심지어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나이지리아, 태국, 인도네시아까지요. 이제 전 세계가 알았습니다. 한국과 거래하려면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결단은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걸요. 빠른 결정, 빠른 실행, 그리고 끝까지 지켜지는 책임. 그게 한국식이었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 아니 거의 한 세기 동안 방산 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선택지는 더 빠르고 더 유연하고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폴란드 국영금융그룹인 폴란드 개발기금 PFR이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폴란드의 한국 수입액은 35억 유로, 약 5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늘었다고 나왔어요. 이러한 증가율은 폴란드의 10대 교역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한국이 1위였어요. PFR은 수입 급증의 배경으로 2022년 한국과 체결한 137억 달러, 약 18조 7천억 원 규모의 군사 계약을 명확하게 지목했습니다. 이 기간 폴란드가 한국에서 수입한 K2 흑표 전차 등 장갑 전투 차량 규모는 총 4억 4,400만 유로, 약 7,1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2% 폭증했습니다. 특히 군용 무기 구매액은 2억 6,480만 유로, 약 4,234억 원을 기록하며 무려 4만 %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4만 %입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실제 숫자입니다. 나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에요. 한국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신뢰가 마침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방산 기술을 키워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 기술을 배우고 따라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독자 개발을 시작했어요. K1 전차는 미국 기술 기반이었지만 K1A1에서는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K2 흑표는 거의 완전한 독자 개발이에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 기술로 하늘을 나는 전투기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납기를 맞추고 성능을 보장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철저히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한국의 차별점입니다. 2026년 1월 폴란드가 보낸 21억 달러, 3조 원의 선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의 증표였고 파트너십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2차 계약에서 180대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81대의 교량 전차, 군안 전차, 장애물 개척용 계열 전차 및 기술 이전, 탄약과 예비 부품 등 후속 군수 지원 전체를 패키지로 포함시켰습니다.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동시에 폴란드의 전차 운용 능력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분석했습니다. 현대로템 디펜스 부문의 수출 비중은 2025년 약 57%에서 58%였는데 2026년 59.4%, 2027년에는 6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K2PL 2차 계약 물량 63대에 대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회사에서 방산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는 말이 아닙니다. 납기입니다. 동맹은 약속이 아닙니다. 행동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하나하나 증명하며 끝까지 해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 3월 유럽연합이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이번 한국-폴란드 계약이 모범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유럽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받은 겁니다. 나토 차원에서도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K2 전차가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진짜 움직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강대국들은 회의실에서 말만 했고 한국은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조건을 내걸었고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강대국들은 기술을 숨겼고 한국은 함께 성장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3조 원의 선수금을 보냈고 유럽 전체가 놀라며 지켜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7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